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됐고, 저도 오늘 처음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네, 첫 출연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워낙 뭐 역대급이다라면서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게 많은데 특히나 저는 이 글로벌 채권 시장이 좀 어지럽은 것 같다. 뭐 30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쏟아지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볼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기물 위주로 불안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박사님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특히 초장기물 30년 이상에서의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불안한 요인을 이제 보이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각 나라들에 있어서의 재정 건전성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가버먼트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크잖아요. 9월 20일까지 합의를 못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버먼트 셧다운되고 결국은 정부 불안이 커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 국채의 30년물의 급등세, 금리 급등세를 유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정부 재정 적자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거나 통화 정책이 시장과 맞지 않을 때는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채권 보유자들이 이런 나쁜 뉴스에 채권을 팔게 되면 네. 채권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특히 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물을 팔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 진단대로라면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사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네. 이슈는 구조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 큰 것은 뭐냐면 시장 내에서 이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뭐 자경단이 채권을 팔더라도 네. 누가 그걸 받아줘서 사주게 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의 상승폭이 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험사나 장기물을 사주는 그런 수요 측에서의 수요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영국에서도 지금 재정 증세 이슈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시바 총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쵸. 이런 것들이 네.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재신임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장기물에 대한 매도를 불러 일으켰는데 그걸 사줄 상대가 없다는 것이 아마도 이러한 어떤 금리 급등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들이온 가운데 수급이 좀 문제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반전 포인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좀 그중에 하나가 9월 금리 인하를 대기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간밤 사이에 나온 졸츠 보고서는 조금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고용 보고서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졸츠 보고서, 네. 고용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인자 수, 잡 오퍼닝 수가 지난달보다 17만 개 정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고용자와 구인 건수 대비 구인 건수가 얼마만큼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데 이게 지금
4.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달 전에 4.6이었었거든요. 이게 연준에서 보통 얘기할 때 구인 배율이 4.4 정도 되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인 배율이 지속적으로 2달 연속으로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고용 보고서에 있어서의 뭐 수치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고용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올 거 8월 달 고용 그 취업자 수,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도 약 많으면 7만 개, 낮은 데서는 3만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업률은 지난달에 4.2에서 4.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새벽에 나왔죠. 베이지북에서도 연준이 발표하는 베이지북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냉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진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고용 데이터들은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데이터가 될 거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뭐 거의 90%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죠. 네, 지금 90%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박사님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조금 유치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파월 의장 항상 데이터 제일 중요하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 좀 이렇게 나왔어? 아직 조금 볼 데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 들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채권 시장 보면은 마냥 그렇지는 못할지 좀 어떻게 속마음이 가져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네. 초장기물 30물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실물 경기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10년물 금리인데 네. 10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시사점을 줬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내리는 건 좋은데 지금 4.5%에서 많으면 150bp, 1.5%포인트까지 빨리 내려가려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은 그렇게 못하고 데이터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 두 부분이 두 사람 간의 긴장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연준에 대한 압박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둘에 대한 둘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속도가 다른 상황인데 여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 리사 쿡 이사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이번 주인가요? 스티븐 미란이라고 읽기도 하고 마이런이라고 읽기도 하더라고요. 연준 이사 지명자의 청문회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니까는 4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청문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9월 16일, 17일 날 있는 FOMC 회의, 통화정책회의에 마이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빠른 거라고 그래요. 청문회, 의회 청문회를 통한 다음에 한 60일 정도 있다가 일을 시작하는데 네. 이건 거의 한 달 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쪽에서의 이 연준 인사에 대한 어떤 개입 정도가 큰 거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마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랑 많이 비슷하겠죠. 이런 그 마이런 그 이사가 되는 지명전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은 커요. 왜냐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독립성이 훼손됐을 때 궁극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네. 아주 집중적인 질문이 많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금 약간 시간 끌기 이슈에 말려든 게 관세가 과연 적법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동이 좀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제동이 걸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더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법적으로는 무역 확장법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이런 것들은 위법이라고 항소법원에서 판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10월 14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지금의 관세가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뭐 그냥 괜찮다 그러면은 다시 관세가 그때 계속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뒤집혀지면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죠. 근데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게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걸 통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 절차 없이 신속하게 했던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무역법을 통해서라도 시간은 걸리지만 관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어차피 만약에 부과를 받는 거라고 하면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이게 대법원에서 저게 되고 폐기가 되고 네. 다시 무역법으로 간다고 하면 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이게 좋은 뉴스다. 이 관세가 이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도입한 이유가 미국의 그 제조업 부흥과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쵸, 네. 궁극적으로는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 재정 부채가 커지는 것을 관세로 메우려는 노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무역법을 통한 절차를 통해서 관세가 적용될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관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진 않을 텐데 그러면 이 사실 시장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건데 불확실성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앞서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거잖아요. 좀 금리 인하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뭐 9월을 포함해서 앞으로 뭐 올해 안이랄지 아니면 내년까지 비롯했을 때 금리 인하 이 스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지금 4.5% 미국의 정책 금리 자체는 굉장히 긴축적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베이지북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있고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고용 시장의 둔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금리 인하 폭은 2번, 고용 시장이 나빠진다고 하면은 3번 정도 가는 거는 시장 예상대로 가고요.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금리입니다. 지금 4.5%가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근데 내년까지 네. 봤을 때 저는 3.5%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3번 한다 그러면 내년에 2번 정도, 올해 3번 하면 내년에 1번 정도, 100bp니까 그렇죠. 네. 올해 2번 하면 내년에 2번 정도, 이 정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3.5선까지로 좀 전망하고 계신다. 앞서 지금 금리 인하를 이렇게 확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또 사실 저희가 봄부터 이런 관세 이슈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때도요. 관세의 영향이 언제부터 좀 가격에 반영되느냐, 이 여파가 언제부터 소비자들에게 다가오느냐 이것도 좀 주시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신 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리고 10월, 11월로 갈수록 관세의 영향이 커질 거로 보이고 있어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번 갈수록. 베이지북에서 물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기업들의 소위 말해서 공급 측에서의 비용 상승 그 압력이 그쵸. 물가 상승 압력보다 크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가 관세나 여러 가지 공급 쪽 비용을 물가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두 가지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은 계속 그렇게 못 가죠. 언젠가는 그쵸. 전가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물가 압력은 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하거나 큰 폭으로 가져가는데 제약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결국은 물가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갈수록 이 여파는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잠시 우리 국내와도 좀 연결지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1390원 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수급에 외국인 수급에 특히나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당분간 이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당초에 전망한 걸 보면 지금 뭐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면 1,370원에서 60원 정도에 걸쳐 있지 않을까 보고 연말에 1,350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도 재정 이슈가 있지만은 유럽 쪽에서도 재정 이슈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로화와 엔화가 약해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또 국내 요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있는데 그 외국인의 수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8월 때는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또 9월 달 되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달러 원 환율이 레벨이 다운되는 거, 내려오는 거에 좀 제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앞으로 뭐 9월 달 전망한다 그러면은 네. 1,870원 많이 내려가야 1,880원에서 90원대에 이 박스권에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이 조금 전망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한편 지금 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오히려 물음표가 좀 찍히기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일까요?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이 진짜 지금은 안전자산 챙겨야 할 때인가 봐. 특히나 채권 시장의 불안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사실 금값이 온수당 3,400달러 됐을 때 이거 피크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도 있었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까 높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고 더 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달러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약화가 된다고 하면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러 패권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파생된 문제가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보유해가지고 금값이 올라간 부분이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 예상하는 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3.5%까지 내린다 그러면 달러 약세는 불가피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중앙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값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당초에는 3,400달러 정도가 피크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지표나 시장 동향을 보면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더 금값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오를까 하다가 이제는 진작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된 게 바로 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로 삼고 싶은데 어제죠.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과연 뭐 그러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조 이어질 수 있을지 박사님은 저희 좀 기대하면서 봐도 되나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실 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올렸잖아요. 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나 이런 건 좀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만족할 수 없다. 뭐냐면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는 점은 네. 긍정적인 얘기죠. 근데 여기에 좀 덧붙인다고 하면
시장을 우리가 시장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 법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시장 친화적인 법들이 네. 좀 나오거나 좀 완화된 정도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분기에는 좀 소비를 통해서 푸시가 됐지만 아직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전망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박사님 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고 고민했던 부분들 오늘 많이 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